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하루 단 한 번의 비상 착륙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이너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들 때만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카림 알파라즈, 이집트 외교부의 전략 자문관이다. 20년 동안 중동의 권력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언제나 확신했다. 세계는 여전히 석유 위에 돌아간다. 그리고 그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야말로 문명의 중심이라 믿었다. 한국. 솔직히 내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은 전자제품, 아이돌, 그리고 값싼 자동차의 나라일 뿐이었다. 그날까지는 말이다. 그날 우리는 일본 도쿄에서 아부다비로 향하는 에어버스 A380 왕실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었다. 기내에는 UAE의 실세 칼리드 빈 나세르 왕세자, 사우디의 살만 왕자, 카타르의 하미드 에미르, 그리고 쿠웨이트의 파이살 알사바흐 국방장관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중동의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외교 일정과 보고서를 담당하는 참모로 동행했다. 비행은 평온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바다 위의 불빛이 반짝였다. 칼리드 왕세자는 농담처럼 말했다. 올해는 반드시 후지산을 보며 사케를 마셔야겠군. 모두 웃었다. 그들은 세계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기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난기류라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고음이 울렸다. 왼쪽 엔진 과열. 비상 착륙 준비. 조종사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미드 에미르가 물었다. 도쿄로 돌아갈 수 있나? 부조종사가 대답했다. 연료가 부족합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인천입니다. 인천? 한국? 기내가 술렁였다. 칼리드 왕세자가 비웃듯 말했다. 한국이라고 지금 나와 농담하나? 우리가 그런 변두리 나라에 내려야 한단 말인가? 살만 왕자도 덧붙였다. 자동차나 만들고 김치나 먹는 나라 아닌가? 왕족이 내릴 곳은 아니지. 웃음이 섞였지만 그 웃음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파이살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차라리 더 날아서 상하이에 내리지. 중국은 최소한 체면은 서지 않겠나? 하지만 조종사는 단호했다. 중국은 허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인천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내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문득 창밖을 봤다. 바다 저편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아마도 한반도의 해안일 것이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도 안정적이었다. 도시의 맥박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다. 작은 나라라지만 저 불빛은 결코 작지 않다. 칼리드 왕세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다. 알라께서 원하신다면 한국으로 간다. 하지만 명심해라, 카림. 만약 이 일로 내 위신이 손상된다면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할 것이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예, 각하.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설마 진짜 한국이라니. 비행기는 서서히 방향을 틀었다. 조종실 창문 너머로 푸른 불빛의 항로가 길게 이어졌다. 기장은 짧게 말했다. 착륙까지 40분 남았습니다. 기내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엔진의 진동만이 귓가를 때렸다. 한 명, 또 한 명이 묵주를 꺼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믿어온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만심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왼쪽 엔진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위에 낯선 단어가 번쩍였다. INCHEON.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오늘의 착륙은 단순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시작의 착륙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활주로에 닿는 순간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왼쪽 엔진 하나로 내린 착륙이라기엔 너무나 부드러웠다. 기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착륙 완료.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짧은 한 문장이 마치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문을 여는 암호처럼 들렸다. 기내안은 정적에 잠겼다. 엔진이 멈추고 바깥의 소음이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활주로의 경광등 마이너스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에 있었다. 혼란이 아닌 질서, 두려움이 아닌 준비였다. 칼리드 왕세자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게 한국인가? 생각보다 체계적이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살만 왕자가 농담처럼 말했다. 뭐, 최소한 공항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군.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수준은 아니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다. 마이너스 아살라무 알라이쿰.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귀빈 여러분의 안전한 착륙을 축하드립니다. 순간 기내의 공기가 멎었다. 완벽한 아랍어. 억양, 리듬, 문장까지 마이너스 마치 리야드에서 듣던 것과 똑같았다. 하미드 에미르가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들었나? 완벽한 아랍어였어. 파이살 장관은 미간을 찌푸렸다. 통역기가 아니라 생음성인데 대체 이 나라가 우리 언어를 왜 이 정도로. 내 손이 떨렸다. 20년 외교 현장에서 여러 언어를 들었지만 이런 정확도는 처음이었다. 어떻게 한국의 관제탑에서 이런 발음이 나올 수 있지?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다. 탑승교 끝에는 전통 아랍 의상을 입은 한국인 직원들이 서 있었다. 15명, 줄을 맞춰 서서 허리를 숙였다. 마르하바, 아흘란와 사흘란. 어서 오십시오, 칼리드 빈 나세르 왕세자님. 발음은 완벽했다. 심지어 바레인 사투리의 억양까지 느껴졌다. 맨 앞에 남자가 다가와 미소 지었다. 저는 인천공항 VIP 의전팀장 강태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10년 근무했습니다. 아랍어 이름은 아흐마드입니다.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고 눈빛에는 낯선 자신감이 있었다. 칼리드 왕세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예상 밖이군. 살만 왕자가 그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된 나라였지? 우리가 걸어나가는 동안 의전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손에는 시원한 민트 주스, 옆에는 대추야자와 따뜻한 물수건, 그리고 공항 복도에는 은은한 아가르우드 향이 퍼져 있었다. 그 향은 단번에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건 아부다비 왕궁에서만 쓰이는 최고급 향이었다. 하미드 에미르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카림, 이건 단순한 공항 서비스가 아니야. 우리를 연구했어. 아주 철저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환대였다. 파이살 장관이 약간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다. 이런 세심함은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데. 강태훈 팀장이 미소로 답했다. 환영의 마음은 언어보다 빠르게 전달됩니다, 장관님.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예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그건 훈련된 자존심이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대할 때 흔히 보이는 비굴함도 불필요한 겸손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를 손님으로 대하되 동등하게 맞이하는 눈빛이었다. VIP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놀랐다. 복도는 마치 아랍 궁전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였다. 벽에는 아랍서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조명이 부드럽게 깜빡이며 길을 비췄다. 각하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처음에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황과 경계가 자리했다. 파이살 장관이 나직이 말했다. 카림, 저들은 우리를 알아. 하지만 우리는 저들을 몰랐군.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으로 느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VIP 라운지의 문이 열리자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입구에 서 있는 직원이 완벽한 아랍어로 말했다. 기도 시간이 곧 아스르입니다. 공항 내 이슬람 기도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칼리드 왕세자가 멈춰 서서 물었다. 이 나라에 이슬람 기도실이 있다고.
예, 세 곳이 있습니다. 남녀 분리인 메카 방향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의 오만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오늘의 비상 착륙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교만한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착륙이었다. 리무진 문이 닫히자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다. 차창 밖으로 인천공항의 조명이 천천히 멀어지고 어둠 속에서 바다 위에 거대한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인천대교입니다. 길이 21.4km,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교량 중 하나입니다. 21km? 하미드 에미르가 놀란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빛의 띠가 바다 위로 이어지고 있었다. 칼리드 왕세자가 낮게 말했다. 셰이크 자이드 로드보다 길군.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석유도 없는 나라가 이런 걸 만들었다니. 운전기사가 말을 이었다. 이 다리는 태풍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진동을 흡수하죠. 한국 해군과 공군의 합동훈련 때도 사용됩니다. 군사기술의 연장선상이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국은 단순히 산업국이 아니라 국방기술을 인프라에 융합한 나라였다. 이건 그저 건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창밖에 불빛이 폭발하듯 늘어났다. 수십 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정렬된 듯 서 있었고 각 창문마다 불빛이 살아있었다. 밤 11시. 하지만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살만 왕자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건 다 주거용인가? 저렇게 많은 불빛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강태훈 실장이 미소 지었다. 서울은 24시간 도시입니다. 누군가는 퇴근하고 누군가는 출근하고 또 누군가는 공부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파이살 장관이 비꼬듯 말했다. 공부? 이 시간에? 예, 장관님. 지금도 수천 명의 학생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대답은 간결했지만 묘하게 자신감이 있었다. 차는 점점 속도를 줄이며 한강대교로 진입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은 솔직히 내 상상을 넘어섰다. 수십 개의 다리가 불빛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강 위에는 유람선이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저 다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칼리드 왕세자가 물었다. 서울 시내에만 30개입니다. 모두 다리마다 다른 조명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미드 에미르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두바이보다 화려하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화려함의 종류가 달랐다. 두바이는 과시였다면 서울은 축적된 질서였다. 인위적인 기적이 아니라 시간을 쌓아 올린 구조였다. 테헤란로에 진입하자 유리벽에 반사된 네온 사인이 우리 얼굴을 비췄다. 삼성, LG, 한화, 현대. 그 익숙한 이름들이 이 도시의 벽을 메우고 있었다. 칼리드 왕세자가 중얼거렸다. 우리 궁전의 엘리베이터, TV, 심지어 방공 시스템도 이 회사들이 만든 것이었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우린 그걸 알면서도 이 나라를 하찮게 여겼구나. 도로 양쪽으로 늘어선 건물들은 대부분 30층 이상이었다. 건물 옥상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도심 곳곳에서 경찰차가 순찰 중이었다. 강 실장이 말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성 혼자 새벽에 걸어도 안전하죠. 파이살 장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진짜로 그런가? 강 실장은 짧게 웃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한국 군사 위성망과 경찰 통합망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목이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군사보고서 같았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관리다. 완벽히 통제된 도시.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불편함보다 안정감이 느껴졌다. 도시의 리듬은 전쟁터 같았다. 택시는 쉼없이 오갔고 편의점과 카페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심야에도 공사장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근면이 아니었다. 국가의 습관이었다. 살만 왕자가 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카림, 이건
두려운 나라야. 석유 없이 이렇게 사는 나라라면 우리보다 오래 버틸 거야.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존경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차량이 강남의 중심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밤이 아닌 낮이었다. 수천 개의 간판이 빛나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쳤다. 어떤 젊은 여성은 새벽 가까운 시간에 혼자 걸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건 유토피아인가? 하미드 에미르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지? 그때 처음으로 내 안의 오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였다. 밤하늘 위로 서울타워의 불빛이 천천히 돌았다. 그리고 그 아래 끝없이 흐르는 자동차의 행렬. 그건 마치 한 나라의 심장이 뛰고 있는 듯한 풍경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다. 한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때였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지만 우리 일행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다. 그때였다. 로비로 들어서던 순간 사우디 대표단의 최고 재정 고문인 무함마드 알라시드가 갑자기 쓰러졌다. 숨이 거칠고 얼굴이 창백했다. 칼리드 왕세자가 소리쳤다. 의사, 지금 당장 의사를 불러.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호텔 직원의 움직임은 혼란이 없었다. 응급 코드 레드, 의료팀 호출. 직원이 무전으로 명령을 내리자 30초도 지나지 않아 의료장비를 실은 작은 드론이 로비 천장에서 내려왔다. 자동 심장 충격기, 혈압 측정기, 생체 신호 센서가 드론에 달려 있었다. 곧이어 보안 요원들이 로비 통로를 막고 긴급 통로를 확보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리고 3명의 응급구조사가 뛰어들어왔다. 혈압 60, 산소 포화도 80, 심근경색 의심. 그들은 간결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움직였다. 한 사람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다른 한 사람은 심장 박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모두 훈련된 군인처럼 정밀하고 침착했다. 누군가 물었다. 수술 가능합니까? 리더로 보이는 의사가 짧게 답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곧 구급차에 올랐다. 차량은 일반 도로가 아닌 응급 전용 차선을 달렸다. 신호등은 이동 경로에 맞춰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었다. 교통체계 전체가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자동문이 열리고 의료 로봇 2대가 들것을 받았다. 강태훈 실장이 설명했다. AI 기반 수술 보조 로봇입니다. 환자의 혈류와 혈관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술팀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술실 문이 닫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 의료진은 모두 특수 디스플레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심장과 혈관의 입체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집도인은 손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영상을 회전시키고 필요한 부위를 확대했다. 로봇팔이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갔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합니다. 성공률 98% 이상입니다. 그 말에 모두 숨을 죽였다. 수술실 안에서는 오직 기계음만 들렸다. B 정확한 리듬으로 뛰는 심장 박동 소리.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니터에 심박 정상이라는 표시가 떴다. 의료진은 마지막으로 짧게 보고했다. 체온 안정. 신경 반응 정상. 수술 종료. 불과 52분. 우리가 상상한 혼란이나 위급함은 없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사작전처럼 체계적이었다. 칼리드 왕세자가 중얼거렸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전투 현장이군. 생명을 구하는 군대야. 나는 창밖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한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나라의 기술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생존의 철학이었다. 무기를 대신해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방어였다. 조용히 회복실로 들어가자 무함마드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입에서 미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살아있군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을 지켜내는 나라였다. 수술이 끝난 지 정확히 1시간 뒤 의료진이 우리를 회복실로 안내했다. 하얀 빛이 고요히 번지는 병실 안에서 무함마드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안정된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가슴 위에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표시된 모니터가 반짝였다. 강태훈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관상동맥의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어깨가 내려갔다. 칼리드 왕세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52분. 겨우 52분 만에 생명을 살렸다고.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AI 분석, 로봇 수술, 응급 대응, 그리고 인력의 정밀함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있었다. 살만 왕자가 조용히 물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강 실장이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전체 비용은 약 1,200만 원 정도입니다. 파이살 장관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미국이라면 최소 2만 달러는 나올 텐데. 농담이겠지? 아닙니다. 여기선 의료는 생명에 대한 책임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우리에겐 충격이었다. 우리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에 살았다. 보험, 계약, 계급 마이너스 모든 것이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생명을 가격표 없이 다루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다.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 멈추지 않는 도로, 조용히 움직이는 의료진의 그림자. 그 모든 풍경이 하나의 문장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다. 칼리드 왕세자는 잠시 무함마드를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물었다. 이 병원의 주인은 누구지? 정부인가 재벌인가? 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민간 병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데이터는 정부가 통합 관리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같은 기준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예, 모든 국민이요. 살만 왕자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이익은 누가 챙기지? 강 실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답했다. 우리에겐 이익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 한 단어가 공기 속을 가르며 울렸다. 신뢰 마이너스 그건 우리가 잊고 산 단어였다. 석유와 권력으로 세운 세계에서는 믿음보다 계약이 먼저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한국은 반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신뢰가 곧 시스템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기계를 들고 무함마드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 기계는 심전도, 혈압, 체온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곧바로 의료 데이터망에 전송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물었다. 국가통합응급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의사가 병원 밖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짧게 미소 지었다. 한국에선 의료가 경쟁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시 말문이 막혔다. 칼리드 왕세자가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어왔지만 이들은 서로를 지켜주는군.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이 없었다. 그건 낯선 감정, 존경이었다. 병원 복도를 따라 나올 때 벽면에 걸린 문구가 내 눈에 들어왔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나라는 단지 발전한 게 아니라 철학을 가진 나라였다. 로비로 내려오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쳤다. 하미드 에미르가 내게 속삭였다. 카림, 이 나라는 다르다. 우리는 석유로 불을 쌓았지만 그들은 신뢰로 미래를 쌓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다.
신뢰로 세운 나라. 그 순간 내가 평생 믿어온 모든 가치가 흔들렸다. 우리가 다시 호텔로 돌아올 때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바빴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조차 정돈된 리듬처럼 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도시는 믿음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믿음의 한 장면을 보았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나라는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신뢰의 강국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무함마드의 회복은 기적 그 자체였다. 수술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칼리드, 이 도시의 하늘 좀 보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알겠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날 오후 우리는 강태훈 실장의 안내로 시내로 나섰다. 목적지는 이태원이었다. 그곳에는 한국 내 가장 오래된 무슬림 공동체와 서울중앙성원이 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이 나라에서 이슬람 문화를 볼 수 있을까? 게다가 존중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완전히 무너졌다. 성원 앞에 도착하자 넓은 마당에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히잡을 쓴 여성 파키스탄 출신 상인, 그리고 우리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한국인 무슬림 가족까지. 그들은 완벽한 예절로 우리를 맞이했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한국어로 들리는 그 인사말에 모두가 놀랐다. 강 실장이 말했다. 여기에는 한국인 무슬림이 약 6만 명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신앙을 선택한 분들이죠. 성원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사우디 제다의 어느 모스크 못지않게 정갈했다. 바닥에는 새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어와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평등, 정직, 연대.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 나라는 단일 문화 속에서도 타인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통합이란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인근의 할랄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주방 안에는 한국인 셰프가 있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저희는 모든 재료를 인증받은 할랄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김치도요. 하미드 에미르가 웃으며 물었다. 할랄 김치라니 그게 가능한가? 셰프가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내 머릿속을 울렸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한국은 타인을 위해 규칙을 바꾸는 나라였다. 우리는 이슬람 세계에서 늘 서구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서자 나는 놀라운 장면을 봤다. 히잡을 쓴 여성 2명이 혼자서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차분한 표정, 두려움 없는 걸음. 파이살 장관이 낮게 물었다. 이 나라 이렇게 안전한가? 강 실장이 답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 야간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15년 동안 근무했던 중동의 밤거리를 떠올렸다. 경호원 없이 한 걸음도 나설 수 없던 도시들, 닫힌 유리창, 불안한 시선들. 그에 비해 서울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했지만 동시에 침묵의 배려가 있었다. 아무도 타인을 침범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질서 그 자체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추고 보행자가 천천히 건넜다. 클락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 단순한 장면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법을 지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습관이구나. 칼리드 왕세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 도시의 힘은 기술이 아니야. 사람이지. 법을 지키는 시민, 타인을 존중하는 사회, 신뢰로 연결된 구조. 우리는 석유를 가졌지만 이들은 질서를 가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라는 눈부신 빌딩과 인공지능으로 유명하지만 진짜 힘은 그런 외형에 있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늦은 밤에도 청소를 멈추지 않는 노인, 택시기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시민들 마이너스. 그 일상의 모든 조각이 이 나라의 근본이었다. 우리가 호텔로 돌아갈 무렵 서울의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나라는 부유하지 않아도 품격이 있다. 석유는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한국의 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내가 평생 섬겼던 부와 권력보다 이 작지만 단단한 사회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강태훈 실장의 제안으로 강남에 들렀다. 이 도시의 진짜 심장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거리는 대낮처럼 환했다. 수백 개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빌딩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의 주인은 놀랍게도 학생들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대치동 학원가였다. 한국 교육의 상징이자 경쟁의 전쟁터라고 했다. 건물마다 영어, 수학, 과학, 입시 전문 학원 간판이 줄지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수십 명의 학생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눈 밑에는 피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엔 어떤 결의가 있었다. 파이살 장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시각에 학교가 끝나지 않은 건가? 강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정규 수업은 오후에 끝납니다. 지금은 자율 공부 시간이에요.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학 입시를 위한 심화 과정을 듣죠. 살만 왕자가 한숨을 쉬었다. 밤 10시라니. 이건 노동이야.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때 한 중학생이 교복 차림으로 우리 앞을 지나갔다. 강 실장이 그를 불러 세웠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소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자습실이요. 내일 시험이라 조금 더 공부하려고요. 칼리드 왕세자가 웃으며 물었다. 지금 피곤하지 않니?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피곤하죠. 하지만 부모님이 더 힘들어요. 저 대신 새벽까지 일하시거든요. 제가 공부를 안 하면 그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 대답에 우리 모두는 말이 막혔다. 하미드 에미르가 낮게 속삭였다. 이건 신앙이군.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신을 믿는 대신 지식을 믿어. 그게 그들의 종교야. 거리의 카페마다 창가 자리엔 교재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어디를 가든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마트폰 대신 책을 들고 있었고 대화 대신 필기 소리가 들렸다. 그 광경은 거의 수도원에 가까웠다 마이너스. 오직 배움만이 남아있는 도시. 강 실장은 조용히 말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희생이에요. 한국의 사교육비는 연간 25조 원. 부모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킵니다. 칼리드 왕세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집을 팔아서? 네. 그게 사랑이고 신념이에요.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바라봤다. 도로 옆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 안에는 대부분 부모들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차 안에서 기다리며 졸린 눈으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아버지는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손난로처럼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아들을 태우자마자 웃으며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아들이 대답했다. 조금 어렵지만 재밌었어요. 그 짧은 대화에 나는 이상하게 울컥했다. 살만 왕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석유로 아이들을 지탱시켰지. 그들은 희생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군. 파이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차이야. 우린 불을 상속하지만 그들은 지식을 상속하네. 우리가 학원가를 떠날 무렵 새벽 1시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소리가 카페 창문 너머로 흘러나왔다. 정답은 이게 아니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나라의 에너지원은 석유가 아니라 열정이었다. 차 안에서 무함마드가 조용히 말했다. 칼리드, 이걸 기록하게. 한국의 진짜 자원은 아이들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그들의 교과서는 우리에겐 경전보다 깊었다. 차가 멀어질수록 서울의 불빛은 더 선명하게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의 석유는 교육이다. 그리고 그 불빛은 꺼질 줄 모른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더 깊은 어떤 충격이 서려 있었다. 한 나라를 평가하러 왔던 우리가 어느새 그 나라에 평가받고 있었다. 무함마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카림, 노트를 가져오게. 나는 가방을 열고 회의용 노트를 꺼냈다. 그는 펜을 들더니 천천히 말했다. 오늘부터는 기록을 남기게. 이건 단순한 출장 보고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침이 될 걸세. 그날 새벽 우리는 호텔의 회의실에 모였다.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의 불빛이 그대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다. 멈추지 않는 도시의 심장,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숨결. 무함마드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땀과 의지야. 석유 없이 이룬 문명이지. 나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한국의 생존 모델. 그 제목을 쓰는 순간 펜 끝이 묘하게 떨렸다. 이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나는 배우는 자였다. 살만 왕자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우리는 부유하지만 이들은 강하네. 파이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함의 기준이 다르지. 우린 돈으로 지배하지만 이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하미드 에미르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사람이지. 무함마드가 노트를 내 앞으로 밀었다. 카림, 정리하게.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써보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교육은 자원의 대체물이다. 석유가 고갈되어도 지식은 무한히 재생된다. 의료는 신뢰의 상징이다. 생명을 이익보다 먼저 두는 사회는 오래 지속된다. 질서는 기술보다 강력한 인프라다. 법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존중으로 따르는 문화. 다문화는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타인을 배제하지 않고 존중으로 흡수하는 사회. 시민의식은 안보다. 군대보다 강한 힘은 국민의 책임감에서 나온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쓰일 때마다 내 안의 교만이 조금씩 꺾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중동의 자문관이 아니라 한국의 학생이 되어 있었다. 칼리드 왕세자가 말했다. 우린 석유를 가졌지만 미래를 잃었어. 한국은 석유가 없지만 미래를 가졌지. 그는 손바닥을 펴며 덧붙였다. 석유는 불을 켜지만 교육은 세상을 밝히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무함마드를 바라봤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불을 켜야겠군. 석유의 불이 아니라 사람의 불을 말이야. 나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자원 이후의 생존 모델. 그 문장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선언이었다. 무함마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카림, 오늘 본 서울은 내게 묘한 깨달음을 줬네. 우린 늘 서양을 본받으려 했지. 하지만 미래는 동쪽에서 오고 있었어.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국은 작지만 이 시대의 스승이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일었다. 부끄러움이었을까, 존경이었을까? 아니,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노트 한가득 채워진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 사이사이마다 흘러든 내 숨결. 나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이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여정을 끝내는 날 나는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한국은 석유 이후의 교과서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기록은 시작되었다. 관찰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나는 한국의 기적을 남기기로 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날 도심의 공기는 전쟁 전야처럼 팽팽했다. 청와대 인근 컨퍼런스홀,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늘어선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착석했다. 테이블 중앙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그리고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이날의 발표는 단순한 경제 협약이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 새로운 질서의 선언이었다. 무함마드는 내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카림, 이건 역사의 문장으로 남을 걸세. 기록할 준비를 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남의 나라를 평가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 순간 우리는 한국의 제자였다. 행사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서울 협약 체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카메라 셔터가 폭우처럼 터졌다. 전 세계의 언론이 생중계 중이었다. 무대 중앙에는 칼리드 왕세자와 한국의 대통령이 나란히 섰다. 칼리드 왕세자가 연단에 올랐다. 그의 첫 문장은 의외였다. 오늘 우리는 석유가 아니라 신뢰에 투자합니다. 순간 홀 안이 정적에 잠겼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10억 달러가 아닌 1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이름은 K-트러스트 이니셔티브. 한국의 의료기술과 교육 모델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 도입할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100억 달러,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철학에 대한 신뢰의 서약이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섰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나눕니다. 그것은 지식, 기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다. 마치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선언하는 듯했다. 행사장 뒤편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표단이 서로 눈을 맞췄다. 미국 대표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중국 대표의 손끝에는 가벼운 떨림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이 협약의 진짜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미드 에미르가 내게 속삭였다. 중국이 불편해하겠군.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무대에서 아시아의 중심이 다시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함마드는 메모장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의 협력 모델을 새로 쓰고 있다. 그들의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다. 협약문 서명이 끝나자 장내에 박수가 터졌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각국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쏟아냈다. 이 투자는 정치적 연대입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까? 칼리드 왕세자는 잠시 미소를 짓고 대답했다. 우린 단순히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답은 한국입니다. 그 한 문장은 곧바로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CNN은 한국 아시아의 도덕적 강국으로 떠오르다라고 보도했고 NHK는 신뢰의 외교 한국 모델이 중동으로 간다고 자막을 띄웠다. 반면 중국의 관영 매체는 단 한 줄만 보도했다. 한국과 중동, 경제 협력 강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협약 후 만찬 자리에서 나는 주변의 풍경을 조용히 살폈다. 한국 측 인사들은 웃음 속에서도 절제를 잃지 않았다. 술잔을 들고도 겸손했고 대화 속에서도 오만이 없었다. 그들의 품격은 단지 외교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건 국가의 철학이었다. 칼리드 왕세자가 나를 불렀다. 카림, 오늘 본 걸 잊지 말게. 이건 단순한 협약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준 게 아니라 정신을 준 거야. 나는 그 말을 노트에 그대로 옮겼다. 한국의 수출품은 기술이 아니라 가치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하늘에는 불빛이 여전히 빛났다. 건물마다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렸고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에 몰두해 있었다. 그 평범한 모습이 오늘의 역사적 순간보다 더 인상 깊게 느껴졌다. 이 나라의 위대함은 화려한 행사장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돈의 협약이 아니다.
이건 신념의 조약이다. 그날 밤 세계는 변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철학으로 세계를 설득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서울 협약이 체결된 지 6개월 후 우리는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 귀환은 과거의 어느 귀환과도 달랐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의전용 레드카펫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의 개막식 현장이었다. 카림, 믿기나 하나. 칼리드 왕세자가 활주로에서 내리며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 끝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서울 아부다비 의료혁신센터 개막식. 한국어와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문구 아래엔 KMEDICAL 200이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파견된 200명의 의료진을 뜻했다. 한국에서 온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단정했고 표정은 차분했다. 그들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손에는 작은 단말기가 들려 있었다. 강태훈 실장이 설명했다. 모든 환자 기록이 이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원 간 정보 교류는 초 단위로 이루어지죠. 진료와 행정, 보험이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아부다비 보건부 장관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걸 한국에서 직접 구축했다고요? 예. 한국 정부와 8개 병원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AI 기반 의료 네트워크죠. 그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우리가 새 병원을 둘러볼 때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서면 얼굴 인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혈압과 체온이 자동으로 측정되었다. 진료 기록은 곧바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었고 의사는 태블릿으로 환자의 과거 기록을 조회했다. 검사 결과는 10분 만에 의료진의 휴대 단말기에 전달되었다. 살만 왕자가 조용히 물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명으로 운영됩니까? 전체 30명입니다. 30명? 하루 500명을 진료하는데? 강 실장은 미소 지었다. 한국식 시스템에선 가능하죠. 사람이 아니라 체계가 일합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사람이 아니라 체계가 일한다. 한국의 힘은 규모가 아니라 질서였다. 그리고 그 질서의 근간은 신뢰였다. 병원 개원식이 끝나자 칼리드 왕세자가 짧은 연설을 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수입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철학의 이름은 책임과 신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청중들은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아부다비의 신문들은 다음 날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국식 의료혁명, 중동의 심장을 바꾸다. 며칠 후 우리는 직접 변화를 확인했다. 과거 5시간이 걸리던 응급실 대기 시간이 이제는 40분으로 줄어들었다. 예약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고 진료비 청구는 즉시 결제되었다. 무함마드가 통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80%. 대기 시간이 80% 줄었다고. 강 실장은 짧게 대답했다. 예. 하지만 진짜 변화는 시간 절약이 아닙니다. 이제 환자들이 의료진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는 벽면의 그래프를 가리켰다. 환자 신뢰 지수 상승률 230%. 나는 숨이 멎을 듯한 감정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의 혁명이 아니다. 인간의 신뢰를 되살린 혁명이다. 그날 밤 우리는 아부다비의 새로운 병원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사막 위로 번지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칼리드 왕세자가 조용히 말했다. 카림,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것 같나?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들은 돈으로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으로 사람을 세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국의 강점은 규모가 아니라 구조야. 그들은 늘 작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더군. 그 말은 곧 한국식 철학의 정의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언제나 개선하고 포기하지 않는 구조.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아부다비의 혁명이 아니라 서울이 세상에 심은 씨앗이 자라는 장면이다. 무함마드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이제 한국의 제자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의 마지막 자만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서울에서 배운 신뢰의 원리가 이제 사막의 도시를 바꾸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시스템의 전파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한국의 진짜 수출품은 철강도, 반도체도 아니다. 그건 사람을 믿는 구조다. 그날 밤 바람이 사막을 스쳤다. 서울에서 불어온 바람 같았다. 아부다비 의료 혁신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 1년 뒤, 우리는 또 한 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만의 방문이 아니었다. 비행기 뒷좌석에는 낯설지만 눈빛이 빛나는 젊은 얼굴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막에서 온 새로운 세대, UAE 국비 유학생 1000명이었다. 카림, 이 아이들이 모두 한국으로 간다고. 칼리드 왕세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래. 한국에서 4년간 공부하게 될 걸세. 의학, 공학, 행정, 교육. 각 분야의 미래 인재들이지. 무함마드가 덧붙였다. 우리가 협약으로 만든 장학 프로그램이 벌써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하자 나는 창밖을 보았다. 작년 그날처럼 여전히 질서정연한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불빛이 다르게 느껴졌다. 환영의 불빛,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문명의 불빛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정부와 대학 관계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환영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내게 속삭였다. 선생님,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하산 알카비. 한국인들은 제 이름을 완벽히 불러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언어를 배울 때 마음까지 배우는 사람들이야. 서울의 캠퍼스는 봄꽃이 만개한 듯 활기찼다. 학생들은 도서관과 실험실로 향했고 기숙사 로비에는 다양한 언어가 섞여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그 인사는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형, 같이 밥 먹어요. 문화 충격은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첫 주의 기숙사 청소 당번제는 학생들에게 큰 혼란이었다. 한 유학생이 불평했다. 우린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왜 청소를 직접 해야 하죠? 담당 교수는 차분히 말했다. 이곳에서는 직책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공부만 잘해도 되는 사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 말에 학생들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학생이 가장 먼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한편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고객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았다. 힘들지 않나요? 내가 묻자 그는 밝게 웃었다. 힘들지만 여긴 공정해요. 누구도 제 출신을 묻지 않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바로 그것이었다. 평등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문화. 시간이 흐르자 유학생들은 점점 변해갔다. 처음엔 어색했던 한복 체험, 낯설게 느꼈던 김치의 맛, 그리고 매일 밤 도서관에서 마주친 한국 학생들의 열정. 그 모든 것이 그들을 바꾸었다. 한 학생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 처음엔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의 눈빛엔 진심이 있었다. 한국의 대학들은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그들은 마지막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결론이었다. 졸업식 날 교정 위로 하얀 벚꽃이 흩날리고 1000명의 학생이 태극기와 자국의 깃발을 함께 흔들었다. 칼리드 왕세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카림, 저 아이들을 봐.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막이 아니라 도서관이 들어있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사막의 아이들이 이제는 지식으로 꿈을 꾸고 있어요. 무함마드가 덧붙였다. 한국의 기술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고 한국의 정신은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었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이 느꼈다. 이건 단순한 교육 교류가 아니었다.
하나의 문명이 다른 문명에게 생명을 나눠준 일이었다.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의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어쩐지 서울의 새벽빛과 닮아 있었다. 따뜻하고 강하고 조용했다. 나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썼다. 한국은 사막의 아이들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믿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한 나라의 진정한 영향력은 군사력이나 부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꿈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1년이 다시 흘렀다. 서울의 봄은 여전히 눈부셨고 인천공항의 활주로에는 이번에도 같은 전용기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 비행에는 공포도 오만도 없었다. 이번에는 감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처음 비상 착륙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의 우리 마이너스 두려움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던 그 얼굴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마이너스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게 된 얼굴들. 칼리드 왕세자가 조용히 말했다. 카림,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군. 한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었어. 이번 방문의 목적은 서울 아부다비 의료연합병원 설립 조인식이었다. 10억 달러 규모의 병원 네트워크, 한국의 시스템과 중동의 자본, 그리고 신뢰라는 기반이 결합된 역사적 프로젝트였다. 행사장은 서울 외곽의 새 병원 건물 안에 마련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커다란 문구가 걸려 있었다. K트러스트 연합 국경을 넘어 치유하다. 나는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뭉클해졌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이름을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부르고 있었다. 조인식이 시작되자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다. 이 병원은 단순한 협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말에 칼리드 왕세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가 처음 한국 땅에 내렸을 때 그것은 비상 착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발적인 착륙을 합니다. 마이너스 존경을 향한 착륙 말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날의 두려움이 오늘의 신뢰로 바뀌었다는 것을. 서명식이 끝나자 양국 대표단이 악수를 나눴다. 사진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나는 그 순간 오히려 눈을 감았다. 그 모든 빛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카림. 무함마드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우리는 배우는 나라가 되었네. 부끄럽지만 자랑스럽군.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저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공기, 이 도시, 이 질서는 모두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칼리드 왕세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카림, 우린 오랫동안 석유를 신의 선물이라 믿었지. 하지만 이제 알겠네. 진짜 신의 선물은 사람을 믿는 마음이야. 그는 눈을 감고 낮게 속삭였다. 한국은 스승이야. 석유 이후의 시대, 한국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떴다. 공항에서 처음 봤던 그 불빛이 다시 떠올랐다. 2년 전엔 그 불빛을 단지 도시의 장식으로 봤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신뢰의 불빛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세상을 밝히는 그 수많은 손길들의 빛.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짧고 간결했다. 한국 탈석유 시대의 스승. 보고서를 덮자 이상하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그들은 작지만 거대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진짜로 배운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자 창밖의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 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내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듯했다. 그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 착륙지는 아부다비입니다.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니요, 우리의 착륙지는 아직 한국이에요. 우린 아직도 그 나라에서 배우고 있죠. 서울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그 빛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봄밤의 인천은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소리가 숨어 있었다.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신뢰의 시대가 온다. 그 문장을 남기며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한국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건 인류가 향해야 할 방향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